퇴근하고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켭니다. 뭘 볼지 고르려고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한 게 벌써 30분째.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쿠팡에서 무선 키보드를 하나 삽니다. 그런데 어느새 장바구니에는 마우스, 모니터 받침대, 책상 조명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 합치면 키보드 값의 4배입니다. 회사 단톡방에 누군가 질문을 올립니다. 50명이 읽었는데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1대1로 물으면 바로 답할 사람들이 단체방에서는 전부 구경꾼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장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뇌가 만들어낸 착각이거나 오래된 생존 본능의 오작동이라는 것. 그리고 이 현상들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심리학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심리학 상식 20가지를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해드립니다. 한 번쯤 겪어봤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던 현상들. 그 이름을 알고 나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한 수 앞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심리. 하나, 앵커링 효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패딩을 발견합니다. 원래 가격 28만 원에 빨간 줄이 쫙 그어져 있고 그 옆에 할인가 13만 9천 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본 순간 우리 뇌에는 28만 원이라는 숫자가 깊게 박힙니다. 13만 9천 원이 이 패딩의 진짜 적정가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14만 원이나 아꼈다는 성취감이 합리적인 판단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이죠. 마치 배가 닻을 내리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처음 접한 정보나 숫자가 이후의 모든 판단 기준을 잡아끄는 현상. 이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볼 때 처음 본 호가가 심리적 기준이 되거나 연봉협상에서 회사가 먼저 제시한 숫자에 끌려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누군가 먼저 숫자를 제시했다면 내 판단에 이미 무거운 닻이 내려졌음을 의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둘, 확증 편향.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 신뢰를 잃은 동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뒤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커봐,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는 확신이 듭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호감이었던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라며 너그럽게 넘어가죠. 이처럼 뇌는 자기가 이미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의식적으로 튕겨냅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유튜브가 내 정치적 성향이나 취향에 맞는 영상만 계속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푹 빠져들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편향을 완벽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일부러라도 한 번쯤 끝까지 들어보는 습관만이 우리 판단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셋, 더닝크루거 효과.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운 좋게 석 달 만에 30%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쯤 되면 슬슬 자신에게 투자에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기사 몇 개 읽었다고 10년 경력의 펀드 매니저보다 자신의 직감이 더 정확하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전 재산을 쏟아붓는 순간 시장은 무섭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실력이 깊어질수록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라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현상. 이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대필창에서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장 단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막 배우기 시작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타이밍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넷, 인지 부조화. 굳은 결심으로 다이어트 중인데 자제력을 잃고 새벽 2시에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면 곧바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나는 다이어트 중이다 라는 신념과 야식을 먹었다 라는 행동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 찝찝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굶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거나. 10중 8구 우리는 후자를 택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잖아.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모순될 때 느끼는 심리적 불쾌감, 그리고 그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합리화하는 현상. 이것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충동적으로 비싼 물건을 사고 나서 어차피 필요했던 거야 라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은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해서가 아니라 뇌가 모순을 견디지 못해 거짓 평화를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심리. 다섯, 부분 강화 효과. 편의점에서 캐릭터 띠부실이 든 빵을 삽니다. 봉지를 뜯을 때 어떤 스티커가 나올지 모릅니다. 운 좋게 희귀한 캐릭터가 나오면 짜릿하고 흔한 게 나오면 아쉬운 마음에 다음날 또 빵을 집어듭니다. 만약 매번 똑같은 스티커만 나왔다면 하루 이틀 만에 질렸을 겁니다. 이처럼 보상이 주어지는 타이밍이라 크기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 행동을 훨씬 더 강박적으로 오래 지속하게 되는데 이를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합니다. 슬롯머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의 영혼까지 털어가는 원리이자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만드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완벽하게 적용된 심리 트릭입니다. 내가 특정 앱이나 행동을 도저히 끊지 못하고 있다면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보상 시스템에 뇌가 철저히 길들여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6. 자이가르닉 효과. 몰입감 넘치는 드라마를 봅니다. 꼭 주인공이 통쾌한 복수를 터뜨리기 직전에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다음 화에 계속이 뜹니다. 도저히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이처럼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일이나 끝마치지 못한 과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미완성된 상태를 극도로 찝찝하게 여기고 그 빈칸을 채워 완결을 지을 때까지 주의력을 놔주지 않습니다. 웹소설 작가들이 매 회차의 끝을 기가 막히게 끊어버리는 것, 배달앱이나 쇼핑몰에서 결제 완료까지 딱 1단계 남았습니다 라며 진행률 가를 보여주는 것 모두 이 심리를 정교하게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7. 매몰 비용 오류.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15,000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도저히 못 봐줄 망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지불한 티켓 값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결국 남은 1시간 반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돈에 이어 금 같은 시간까지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이처럼 이미 지불해버려서 절대 회수할 수 없는 돈이나 시간, 노력에 얽매여 비합리적인 결정을 계속 이어가는 심리가 바로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마이너스 50%가 찍힌 주식을 손절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반복하는 것, 비전이 없는 직장인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다닌 짬이 아까워서 버티는 것, 끝난 연애를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 억지로 끌고 가는 것 모두 완벽히 같은 구조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은 잊고 오직 앞으로의 이익만 따져보아야 합니다. 8. 손실 회피. 앞서 말한 매몰 비용 오류가 이토록 징글징글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그 근원에는 바로 손실 회피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10만 원을 주우면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내 지갑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객관적인 금액은 똑같은 10만 원인데 잃어버렸을 때의 쓰라린 고통은 주었을 때의 기쁨보다 무려 2배 이상 강하게 느껴집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커머스에서 오늘만 이 가격, 매진 임박이라는 문구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은 이 기회를 놓치면 큰 손해라는 공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통신비를 2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요금제 변경을 미루는 것 역시 혹시나 바꿨다가 불편해져서 손해보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죠. 손실 회피와 매몰 비용 오류가 결합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극도로 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늘 세트로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가 내 안에서 은밀하게 판단과 소비를 흔들어 놓는 8가지 심리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고민은 대부분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얽힐 때 시작되죠. 지금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복잡한 틈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번째,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심리. 9. 동조 효과. 회의실에서 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을 제안합니다. 속으로는 솔직히 저건 너무 비효율적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에이스 선배가 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사람도 동의합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분명 아니라고 느꼈는데 다수의 흐름 앞에서 내 판단이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선분 실험이 이 현상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정답이 명백한 문제인데도 앞선 6명의 사람들이 일부러 오답을 말하면 실제 실험 참가자의 대다수가 그 틀린 답의 눈치를 보며 동조했습니다. 명백히 틀린 것도 다수가 동의하면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에서 베스트 댓글의 여론에 휩쓸려 내 생각을 바꾸거나 평점과 리뷰 개수가 많은 식당을 무작정 맛집이라 믿어버리는 것도 바로 이 강력한 동조 효과 때문입니다. 10. 가스라이팅. 분명 상대방이 약속 시간을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꿨는데 나중에 가서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정색을 합니다. 내 기억이 맞는데 상대방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정말 내가 착각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반복되면 점차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 자체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처럼 상대의 현실 인지 능력을 교묘하게 흔들어서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네가 예민한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자기 판단을 포기하고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유독 내 감정이 부정당하고 자꾸만 내가 이상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 관계의 위계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1.
방관자 효과. 1964년 미국 뉴욕의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무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주변 아파트에서 이 소리를 듣고 불을 켠 집은 수십 가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특별히 잔인하거나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목격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원이 똑같이 누군가 이미 신고했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심리학계는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 행동이 줄어드는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방관자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면서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라는 심리라 작동하는 것이죠. 50명이 넘게 있는 회사 단톡방에 업무 질문을 올리면 숫자 1만 사라질 뿐 아무도 답하지 않는데 1대1로 물어보면 즉시 답이 오는 것도 완벽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거기 검은 옷 입으신 분 119 좀 불러주세요 라고 특정인을 지목해야만 이 방관자 효과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12. 감정 전이 효과. 점심시간에 동료와 밥을 먹는데 그 동료가 회사 불만과 팀장님 욕을 30분 내내 쏟아냅니다. 밥을 먹기 전까지만 해도 내 기분은 꽤 괜찮았는데 자리로 돌아오니 나까지 덩달아 진이 빠지고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도 감정이 고스란히 옮겨온 겁니다.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불안한 사람과 오래 대화하면 내 어깨까지 뻣뻣하게 긴장되죠. 2014년 페이스북은 수십만 명의 뉴스피드를 조작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많이 노출된 사용자는 이후 자신도 부정적인 글을 훨씬 더 많이 작성했습니다. 기분이 이유 없이 늪처럼 가라앉는 날이 있다면 그날 내가 어떤 톤의 컨텐츠를 읽고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돌아보는 것이 감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성과와 동기를 바꾸는 심리. 13. 피그말리온 효과. 1960년대 하버드 대학교 로전탈 교수팀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전교생에게 지능검사를 실시한 뒤 실제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학생 20%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명단을 주며 이 아이들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상위 20%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8개월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명단에 있던 평범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실제로 껑충 뛰어올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이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더 자주 격려하고 틀려도 기다려주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이 그 사람의 실제 능력과 성과까지 변화시키는 현상,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기대감이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14. 넛지 효과. 공중화장실 남자 소변기 한가운데에 작은 파리 스티커 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한 발짝 다가서 주세요나 깨끗하게 씁시다 같은 잔소리 문구는 없습니다. 그저 파리 스티커 하나를 붙여뒀을 뿐인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파리를 겨냥하는 바람에 화장실 밖으로 튀는 소변량이 무려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의 구조를 아주 살짝 비틀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을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생존율이 90%입니다 라고 말할 때와 사망률이 10%입니다 라고 말할 때 숫자의 의미는 같지만 환자가 느끼는 공포와 수술 동의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페에서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중간 사이즈를 팔기 위해 스몰, 미디엄, 라지 대신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로 메뉴판을 짜는 것도 철저히 계산된 넛지입니다. 이 넛지의 원리를 꿰뚫어 보면 지금 내 선택이 내 의지인지 누군가 솜씨 좋게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15. 단순 노출 효과. 유튜브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처음 듣는 아이돌의 신곡이 나옵니다. 처음엔 별로 내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숏폼 광고에서, 카페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가 자꾸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샤워를 하며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어떤 대상에 단순히 자주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비호감이 옅어지고 호감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파리의 에펠탑도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뼈대만 있는 흉물이라며 지식인들의 거센 철거 요구를 받았지만 매일 파리 하늘에 떠있는 걸 보다 보니 어느새 가장 사랑받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드라마에 제품을 슬쩍 올려두고 스포츠 중계 화면에 로고를 띄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한 번의 화려하고 부담스러운 이벤트보다 그저 가벼운 미소로 자주 마주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16. 조명 효과. 바쁜 출근길, 머리 한쪽이 심하게 뻗쳐 있습니다.
물을 묻혀봐도 돌아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탔는데 앞 사람도 옆 사람도 전부 내 뻗친 머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하루 종일 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이 속으로 흉을 볼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마치 어두운 연극 무대 위에서 나에게만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것처럼 타인이 나의 외모나 작은 실수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인다고 착각하는 심리, 이것을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코넬 대학교의 티셔츠 실험 등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내가 남들이 알아챘을 거야 라고 짐작하는 비율과 실제로 알아챈 비율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머리가 뻗치지 않았는지 신경 쓰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5번째,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심리. 17. 상승정지 증후군. 그토록 치열하게 매달렸던 수능이 끝난 다음 날, 고3 내내 기다려왔던 짜릿한 해방감이 휩싸일 줄 알았는데 막상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묘하게 우울합니다. 직장인이 승진만을 바라보며 3년을 펴빠지게 일했는데 막상 원하던 자리에 오르고 나니 한 달도 안 되어 지독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지만 막상 그 산의 정상에 오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극보의 공허함을 느끼는 현상. 이를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에만 삶의 모든 에너지를 베팅하면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나를 지탱하던 의미마저 함께 증발해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결승선 너머에 어떤 그림을 그려둘지 미리 고민하는 일입니다. 18. 현상유지 편향. 알뜰폰이나 다른 요금제로 바꾸면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값인 2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째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사 앱을 깔아 요금제를 비교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혹시 모를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담원과 통화하는 그 모든 과정이 상상만 해도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라는 핑계로 합리화해버립니다. 분명히 변화하는 쪽이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귀찮음 때문에 현재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 강한 심리적 관성. 이것이 현상유지 편향입니다. 기업들이 한 달 무료 체험을 미끼로 던진 뒤 슬그머니 자동결제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도 한 번 결제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웬만해선 해지하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관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나의 선택이며 거기에는 늘 보이지 않는 비용이 따릅니다. 19. 정서 예측 오류.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날 거야. 저 사람과 헤어지면 난 슬퍼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에 떨어지고 이별을 겪어도 석 달쯤 지나면 친구들과 웃으며 떡볶이를 먹고 예전처럼 일상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 회사에 붙기만 하면 평생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합격 후 몇 달만 지나도 일요일 저녁마다 출근하기 싫어 병이 납니다. 이처럼 인간은 미래에 겪게 될 어떤 사건의 감정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서 예측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신체가 가진 면역체계와 같은 심리적 면역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불행에 쉽게 무너지지도 행운에 영원히 취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절박하고 두려운 감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20.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합니다.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쉼없이 읽었습니다. 책을 덮고 나니 머릿속에 남은 건 맨 처음에 의욕 넘치게 읽었던 1단원 내용과 방금 전 마지막으로 본 5단원 내용뿐입니다. 중간에 있던 2, 3, 4단원의 내용은 안개처럼 뿌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알파벳 철자들을 외우게 한 뒤 기억력을 테스트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뇌는 처음 접한 정보를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초두 효과와 가장 마지막에 접한 정보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최신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부나 업무를 너무 길게 붙잡고 있으면 중간에 낀 알맹이들은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한 챕터를 짧게 끊어가며 자주 휴식하거나 과목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원리는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꼭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무조건 인사 직후와 퇴장하기 직전에 배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주제에 걸쳐 우리 일상을 남몰래 지배하고 있는 20가지 심리학 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잘 남도록 짧게 한번 되짚어볼까요? 첫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심리에는 처음 본 숫자에 닻을 내리는 앵커링 효과, 믿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 얕은 지식의 함정 더닝크루거 효과, 그리고 마음의 찝찝함을 억지 합리화로 덮어버리는 인지부조화가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심리로는 불규칙한 보상의 늪, 부분 강화 효과, 미완성의 찝찝함, 자이가르닉 효과,
이미 엎질러진 물에 발목을 잡히는 매몰 비용 오류,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손실 회피를 알아봤습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심리에서는 다수결의 압박, 동조 효과, 내 정신을 갉아먹는 가스라이팅, 누군가 하겠지 라며 미루는 방관자 효과, 타인의 우울감이 내게 옮겨오는 감정 전이 효과를 짚어보았죠. 넷째, 성과와 동기를 바꾸는 심리에는 긍정적 기대가 기적을 만드는 피그말리온 효과, 부드러운 개입, 넛지 효과, 자주 볼수록 스며드는 단순 노출 효과,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조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심리로는 정상의 선후의 공허함, 상승 정지 증후군, 알면서도 변화를 피하는 현상 유지 편향, 내 미래의 감정을 착각하는 정서 예측 오류, 그리고 처음과 끝만 선명한 초두 및 최신 효과를 다루었습니다. 이 20가지 전문 용어들을 억지로 달달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끝난 후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비합리적인 행동과 찌질해 보이는 결정들.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성격의 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수십만 년 전 거친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적화되었던 우리 뇌의 생존 본능이 정보와 자극이 범람하는 현대 사회를 만나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귀여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드는 이 오작동들에 정확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 이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름을 모르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며 끝없이 내 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현상의 이름을 알면 아, 지금 내 뇌가 매몰 비용 오류에 빠져 있구나 하고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찌르던 날카로운 자책이 따뜻한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죠. 오늘 다룬 20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항목에 가장 깊이 공감하셨나요? 댓글로 번호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심리에 가장 공감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이나 평온하고 다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